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표준 정관입니다. 기업에는 꼭 정관이 있죠.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회사에는 정관이 있는데요. 이 정관에 대해서 잘 알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회사에서 절세도 할 수 있으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관은 회사별로 그 성격이나 운영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각 회사별로의 특이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표준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 안에서 좀 더 회사에 맞게 변경을 요하시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더 삽입하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이 정관에 명시된 내용들이 다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기재사항만큼은 꼭 준수해서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과 등기부 등본이 서로 충돌, 서로 내용이 다르게 올라가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효력이 없는 내용들이죠. 회사에서는 지금 정관에 있는 내용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준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꼭 삽입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회사에서 이제 주주분들이나 임원분들에 대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률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법률로 제약사항은 없지만 회사에서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또 효력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관에 삽입을 좀 해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은 나중에 향후에 법령이 생기게 된다면 그 법령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향후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제 총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총칙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 총칙의 가장 첫 번째는 상호입니다.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하셔야 되겠죠. 이 상호는 같은 광역시, 시, 군, 특별시 이 안에 같은 업종의 같은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정하시기 전에 먼저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서 지역을 넣으시고 상호를 먼저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호가 같이 중복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법무사한테 나는 이런 이름으로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보내놓으면 그렇게 반송 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상호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검색은 좀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는 영문을 사용해도 되지만, 영문을 이제 사용하셔도 되지만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 중에는 한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한글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좀 아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상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상호가 나왔는데 이 상호를 바꾸고 싶다면 정관을 변경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변경하신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법인 설립의 목적. 이 목적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목적 부분도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예시에는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위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 사업 일체라는 했는데, 사실상으로 그 법인 설립할 때 사업 목적은 보통 한 6, 7개, 많으신 분들은 한 20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그 목적에 있는 한 줄씩이 보통 이제 법무사 쪽에서 말하면 한 2만 원씩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업의 목적을 다 나열하다 보면 비용이 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꼭 현재 운영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
또 향후에 진행해야 될 사업의 목적들을 이렇게 좀 명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회사를 만들면서 사업 목적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실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뭐 서비스업을 하시겠다, 제조업을 하시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다트라고 부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한 비슷한 회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회사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정관을 좀 올려놨어요. 물론 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오는 사업장들은 외관 기업들입니다. 연매출 120억 이상 넘어가는 규모가 좀 큰 사업장들이지만, 어차피 내 사업장도 향후에 이런 성장한다고 보시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사업 목적을 그대로 쓰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업종을 뭐 서비스업을 하신다, 제조업을 하신다, 건설업을 하신다, 뭐 하여튼 어떤 업종을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부동산 임대업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법인이 성장하시면 부동산을 매입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 또 정관을 또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 목적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넣고 있다. 요렇게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 목적의 변경 사항은 등기부 등본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재지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건데, 요 소재지 자체도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얘기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지하고 정관에 있는 주소지가 다르면 그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점을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지점이나 아니면 현지 법인을 만드시게 되면 정관에 삽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변경사항이 발생하시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조는 이제 공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회사에서 일어나는 공고사항은 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시의 일간지에 게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고 방법이 변경이 된다면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일간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좀 그 유력 일간지를 많이 하시는데, 혹 가다가 그 큰 일간지에다 게재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굳을 필요가 없어서 좀 중소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신데, 문제는 그 중소 일간지가 폐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 일간지가 폐간하시면 그 정관을 또 개정해야 되는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본점이 뭐 지방에 있으면 지방 일간지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 방법 자체도 등기부 등본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2장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지금 제가 여기 1000만 주로 넣어놨는데요. 이 1000만 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발행을 해놔서 나중에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00만 주로 좀 진행을 해놨고요. 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수권 주식수라고 좀 부르기도 하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총수는 넉넉하게 규정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고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정관 변경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변경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좀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주의 금액입니다. 한 주의 금액은 보통 5,000원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 계시고요. 이 한 주의 금액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니까 꼭 정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원래는 이제 균일하게 100원 이상으로만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100원 이상으로 발행하셔도 되는데, 뭐 보통 이렇게 좀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5,000원에 만주 이 정도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5,0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액면이 없이 주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액면 주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도 있는데요. 이 무액면 주식은 그 발행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사회에서만 결의만 해주시면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액면 가액이 정해져 않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주주 발행 총액을 이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장점이 좀 있고요. 주식을 분할하거나 병합 시에 액면가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다시 등기하거나 어떤 이런 자금적인 절차 및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회사가 임의대로 뭐 자본잉여금 같은 부분들 좀 높게 책정해 가지고요. 실제 있는 자본보다도 좀 과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회사의 좀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식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통 뭐 저도 이게 법인 설립 과정을 좀 오래 해봤지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시는 대표님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 발행한 주식은 저희는 4만 주로 하고 보통 주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넣어주시고요. 사실상 뭐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한 주에 100원 이상 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주에 100원 이상 만주가 발행이 되시면 100만 원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자, 자본을 늘리는 증자나 자본을 줄이는 감자 같은 상황에 있어서 주식수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경은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최종 주식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정관에 일치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서 발행된 주식의 수가 가장 중요하다. 요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식 및 주권의 종류입니다.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하고 기명주식이고, 주권은 뭐 100주권, 500주권, 뭐 1000주권, 5000주권, 1만 주권으로 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5000주권으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인데요. 준비금에서 자본으로 전입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해야 될 건데, 그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회사의 경영에 상에 필요하거나 또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위해서도 자본 전입이 가능하다. 요 문구가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금 납입의 주체에서 주주는 자기가 주식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그 주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회사에 자본이 안 들어오면 회사에 또 이렇게 그 일정상의 차질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정된 기일에 주금을 바로바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주 인수권입니다. 신주. 그래서 주주는 자기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조항이시고, 하지만 비례해서 받을 권리 외에도 그 다음에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신주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상법상에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류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주식예탁 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 상실하거나 또 이렇게 단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신주의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신주에 대한 발행한 연도가 발행한 걸로 보셔가지고요. 그 기일이 잡히는 게 중요한 거는 그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 연도에 배당이 나올 때 이 신주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행한 연도, 영업연도 말까지 발행된 거는 신주에도 배당이 발생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는 의미고요. 이 신주는 시가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발행가가 돼 있지만 시가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행가는 5,000원이지만 현재 시가를 따져보니까 5만 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주를 5만 원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권의 명의 개서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시게 되면 구소유주하고 신소유주가 발생을 할 건데요. 그분들이 이제 명의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요. 명의 개설을 청구할 때는 회사의 청구서에 주권, 자기가 보유한 주권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이나 유증, 계약 이해의 사유로 명의 개설을 청구하셨을 때에는 본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된다라는 조항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의 개서 대리인을 갖다 둘 수가 있고, 그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을 좀 재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재발행할 때는 만약에 주식의 권리를 갖다 상실했을 때는 그 판결 원본이 좀 필요하시고요. 주권이 훼손됐을 때는 훼손된 내용을 갖다가 첨부하셔야 되고, 또 주권의 분할이나 병합을 할 때는 그 주권을 첨부하셔야지만 주권이 재발행될 거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명의계산하든지 재발행을 하게 되면 소조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건데 이거 납부하셔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주 등의 이제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이런 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의계서 대리인을 아까 이사에서 선임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시면 된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입니다. 주주 명부의 폐쇄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주권, 의결권입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내가 한 표의 그 주식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그 다음에 그 폐쇄한 이후에 발생되는 주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의결권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명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결산기니까 12월 31일까지 주주로 있으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주총에서 그 권리를 갖고 의결을 행사를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31일까지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 12월 31일자로 주주 명부가 폐쇄된다. 요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나 기타 소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그 주주 명부를 폐쇄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2주 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이면 이제 대표님들이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 다른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회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주들의 주식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이 더 받아갈 수 있는 좀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각각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그다음에 목적과 절차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시트에 보시는 이 자료들을 보실 때에도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 요거는 본점에 6개월간 비치를 해놔야 된다. 근거 자료를 6개월간 비치를 좀 해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가액은 그 해당 영업연도에 대차 대접부 상의 순자산을 넘지 못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자기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정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결정해놔야 되겠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취득의 방법도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관에.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한 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이나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에서 60일 범위 내에서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취득의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납입 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 주식 취득은 주주 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을 좀 도모하는데 좀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이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실현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좀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면 다시 돌려내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실 수도 있고 소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매입한 주식을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일정 누군가에는 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각에 대한 절차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진정한 매각 거래인지 뭐 가지급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툴이 아닌가 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절차를 좀 잘 지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지만 사실은 정관이 없으셔도 되거든요. 상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없어도 되지만 많은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이 자기 주식 부분이 없는 정관은 오래된 정관이다. 아니면 좀 미흡한 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요새는 보통 거의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넣어놓고 있다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은 이사의 결의로 소각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식 양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갖다 양도하는 거는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보유 주식을 타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이 맡겨 놓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주식 양도의 제한은 일반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 또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운영하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놔서
이사의 결의가 없으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는 게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회사의 그 지분 구조나 경영권에 대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주식 양도의 제한 규정은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넣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이전은 뭐 주주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회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을 날인하고 이 주권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어차피 자금을 조달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 주식을 소유한 거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 의결권, 결정권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또 회사에다가 이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 주식을 발행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경영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표준정관 해시탱크 2장의 주식과 주권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표준정관을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대표님들이 좀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우리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주식과 사채 발행으로 법인은 그 자금을 좀 확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채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기업 경영을 하고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그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냥 넣어놓으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로 사채는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사채,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금 조달의 방식이 사채와 주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채와 주식의 좀 장단점을 좀 잠깐 구분을 하면 주식은 원금을 갚을 필요 없으시죠. 어차피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높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배당도 회사가 자금이 없으면 배당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배당 안 한다고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세요. 하지만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가 발생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발행된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자금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주식은 시세가 높지 않으면 팔리지 않겠죠. 거래가가 형성이 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식은 앞 시간에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주식의 보유수가 회사를 경영할 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 주주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일정량의 그 주식수를 좀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특별 결의하고 보통 결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고 제 의견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보유 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채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경영을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지 않고 사채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는 경비로 처리가 돼서 법인세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반대로 배당을 하시려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하시게 된다면 법인세 계산을 하고 남은 자금으로 배당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식은 비용 부담이 좀 발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제때 갚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사채 원금 상환은 또 이렇게 장기간에 나누어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만기가 되면
같은 금액으로 또 다른 사채를 발행을 하시면 자금 조달이 계속 이어져 가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사채가 이제 전환 사채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채로 발행이 돼서 일정 기간의 이자와 내가 투자 원금을 좀 확보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또 회사의 경영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채로 투자를 조건이 나중에 이 사채만큼 주식으로 전환을 해줘라 라는 조건을 걸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채가 전환 사채라는 거고요. 이 전환 사채는 말 그대로 주식이 올라가서 내가 사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돌려버리면 주식이 올라간 것만큼 본인이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리가 되게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론 회사가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이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 거지만 전환사채가 가지신 분들이 주주로 막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4만 주가 발행되는데 사채가 뭐 만 주가 더 유입이 들어오면 5만 주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주주들한테는. 예, 그런 부분들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요 확정된 만기 보장 수익률만 지급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수익률은 어느 순간에 원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율은 높은 편은 아니다.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 그 사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중에 주식을 살 권리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네가 투자한 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자를 반영을 해서 돌려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몇 주를 어느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또 발행 기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또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보유자에게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좀 낮게 주는 그런 사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교환사채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유자의 청구에서 이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가 교환사채인데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와는 다른 부분들은 그 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우량한 회사에 투자한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채를 발행한 게 교환사채다라는 거고요. 요건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 비율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교환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는 그 회사에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고 교환사채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게 교환사채다.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들은 이렇게 그 주주 명부 폐쇄일 이런 것도 가지고 이사회에서 발행된 것들 그 주주에 대한 신고 성명 인감 이런 것들과 같이 똑같이 준용한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이런 실무 과정에 들어가시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 컨설턴트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으시겠고요. 또 그런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법률, 또 기업금융 등에 대한 부분들을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4장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이제 소집 시기는 영업연도 말일부터 다음 달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진행하게 되도록 보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영업연도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인 3월 안에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영업연도가 끝나고 1월 달에 정리하고 2월 달에 세무조정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신고가 확정이 나버리면 3월 달에 주주총회를 많이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보통 주주총회를 연다라는 거고요. 임시주총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수시로 소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총회의 소집은 이사의 결의에서 대표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유고하셨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식입니다. 소집 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주총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명 통지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각 주주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이 안 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10일 전에 공고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억 미만인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할 수가 있다. 대표님들이 1인 법인 대표님이나 가족원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시면 주주총회를 갖다가 언제든지 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집을 하는 장소는 본점 소재지에서 한다. 제일 첫 시간에 보통 뭐 서울특별시에 둔다, 뭐 어디 둔다 해서 본점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주주총회를 진행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서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당연히 되셔야 될 것 같고 대표이사가 유고하신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일반 중소기업 이제 정관에서 뭐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강조하는데요. 의장의 질서 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의 질서 유지권이 있어서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주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진행을 하려다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선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지 않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발언을 정지, 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으시면 의사 진행을 하실 때 좀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는 그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서 그 의장으로서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절차를 갖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의장의 질서 유지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꼭 넣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뭐 만주를 발행하셨다면 2,500주 이상만 들어오면 보통 결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그 회사의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수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출석한 주식 총수의 과반수, 전체 주식수의 50%가 넘어가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 상법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발행시 총수의 과반수가 확보가 돼야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항은 이제
그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보통 과반수로 결의가 끝나는데 3분의 2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우리 보통은 얼마였죠? 4분의 1만 있으면 되는 였는데 요거를 3분의 1까지 좀 강화시킨 조항이 정관을 변경할 때거나 수권 자본이 증가됐을 때거나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를 정리하실 경우,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양수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결수가 좀 많다는 거죠. 또한 이사 및 감사, 또 청산인의 해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본금의 감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교부할 주식 및 뭐 종류의 수, 뭐 이런 것들은 의결 그 결의 수가 좀 많이 돼 있는 게 이제 상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준용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결권은 한 주마다 투표권이 한 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을 10,000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주주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주식 및 주권에 대해서 말했지만 내가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많은 자금이 또 투여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런 자금들을 갖다가 내가 확보를 하실 수만 있다면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다. 이 주총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요. 대리인을 그 의결권으로 대신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큰 주총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이 대신 와가지고 의결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당연히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총회의 의사록이 있는데요.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가 기재가 돼야 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주기 때문에 의사록에 서명 날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의장과 이사로서 날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주주분들이 서명 날인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통 표준 정관상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의장의 뭐 질서 유지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삽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했을 거고요. 그런 이사는 보통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법인 설립을 할 때 1명 이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명 이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근데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사 한 분 갖고는 힘드시고, 이제 뭐 2분, 3분 또 감사도 선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정관을 갖다 계속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가 1분이더라도 본회사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감사나 이사가 많이 늘어나셔도 정관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본금 총업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또 이사를 1명 또는 2명, 뭐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고요.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 요거 들어간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정관에 보시면 뭐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3년으로 좀 정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걸 2년이나 뭐 3년을 하다 보니까 정관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좀 일치시키시고요.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괄 사임시키고 일괄 선임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편리하고, 그래야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을 하실 때도 또 일시에 한꺼번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보통 3년으로 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사만 감사에 또 결혼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경우는 뭐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떠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를 선임하셔야 되겠죠.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차라리 기존에 계신 이사들도 다 사임을 하시고 새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신 다음에 같이 다 재취임하시는 그런 모양이 정관과 등기부 등본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표는 이사회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으로 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 중에서 뭐 직함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문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가 여러 명이시면 이사회에서 뭐 공동대표로 이렇게 결의를 하셔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1인 법인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사가 이제 사내에서 한 명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표이사라는 그 등기부 등본상에 쓰지 않고 한 명이실 때는 사내이사, 2명 이상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면 그 한 분은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직무에서 보시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시겠죠. 그 다음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유고사항이 발생되면 그 직급 순으로 업무를 대행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 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대표이사님 계시고 사모님이 감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하여튼 뭐 그거는 회사의 운영의 한 방식이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를 하고요. 이사회에 출석하셔서 의결을 진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또는 아니면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을 통해서 이제 임시총회가 소집이 될 수도 있고, 감사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의 보수,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들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상세 규정 명시하기보다는 큰 틀로 임원의 보수는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 위로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퇴직 위로금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유족보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놓고,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주총에서 별지를 통해 가지고 규정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임원들이 얼마의 보수를 받아가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유고 시에 유족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보안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관에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그 외부에 자꾸 나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별지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부분들인데요. 이사나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주주가 동의를 해주면 그 손해배상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있다. 그 이사나 감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배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반한 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 있으면 최근 1년간의 보수, 상여금을 포함하고 뭐 기타 이익 등을 포함시킨 6배, 1년간의 보수의 6배가 초과되는 금액, 만약 연봉이 1억이었다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를
손해를 발생시키면 당연히 책임의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책임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8조의 비상근 임원과 고문 상담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의결로 인해서 비상근 임원이나 고문 상담력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는 상근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보수를 갖다가 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보시면 이런 비상근 임원 고문 상담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는 거를 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간다라고 나쁘게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주총회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위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과 위촉된 부분들에게는 정당한 사례 보수가 나간다는 부분들을 좀 명시해 놓으면 향후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런 정관상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라는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상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또 이런 이사의 권리나 의무, 그다음 감사의 권리나 의무, 또 비상근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향후에 보수가 나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고요. 이런 임원들에 대한 재규정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향후에 이제 법인이 계속 성장하면서 인사노무나 세무회계, 그다음에 뭐 법무나 법률적이나 그 기업 금융 등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세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규정들을 갖다가 좀 잘 만들어 가시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6장 이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결정하는 거죠. 물론 주주총회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주주총회는 전 주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업무를 진행하는데 무거운 부분들이지만 그 중요한 결정들은 이사회에다 다 위임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그걸 집행하는 그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큰 부분입니다. 이런 이사회는 수시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매월 개최해라, 매월 개최해서 보고서를 남겨라는 강제 규정도 없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요. 상법에서는 이사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업무 집행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회 소집은 그 이사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우리 주주총회는 2주 전이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는 2주 전에,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사 및 감사 전원이 100% 동의만 해준다면 소집 절차를 또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의장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실 거고요. 이런 대표이사가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런 순으로 대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근데 만약에 동수가 나왔습니다. 4분이 참석하셨는데 2대2. 그러면 이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반대입니다. 가부 동수는 반대다. 이 부분 좀 꼭 참고하시고요. 이사의 의사록은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꼭 기재하고요. 출석한 이사나 감사가 기명 날인 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이사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오지 말라고 해도 참석하셔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또 감사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관에 있는 계산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경비를 빼고 나면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런 이익을 계산을 해서 우리 주주들, 회사에 투자한 분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건가, 이런 게 이제 계산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사업연도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관에서는 뭐 영업연도라는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연도는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물론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기간은 1년을 넘으시면 안 되겠죠. 1년 넘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는 작성해서 비치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사는 이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가 대차자료표, 손익계산서, 이익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런 부속 서류를 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총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과 감사를 받아서 정기총회에 제출을 좀 해야 된다. 감사는 이사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4주 내에, 한 달 내에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사는 이렇게 받은 영업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갖고 정기 주총 일주일 전부터 본사에는 5년간, 지점에는 3년간 비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승인이 났을 때는 이 대차자료표를 외부에 공고하셔야 되죠. 그 이익금의 처분은 뭐 이익준비금, 별도 적립금은 얼마, 주주배당금은 얼마, 뭐 후기 이월금 얼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 및 차등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익배당은 회사에서 지금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잉여금이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배당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금전이나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했는데, 요새는 금전 외에 회사의 재산으로도 배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회사에 있는 자산 중에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놓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그 보험 상품으로 쌓여 있는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아가기 위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법인에서는 회사에 대한 자산을 보험 상품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또 좋은 면들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지원 노트에서도 보험 상품으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플랜들도 경영지원의 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요 시간을 갖고선 대표님들이 보험 상품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회사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그 경영지원의 좋은 면들을 갖다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익배당은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뭐 30, B라는 분이 30, C라는 분이 40을 갖고 있으면 1억을 배당하면 3천, 3천, 4천씩 나가는 게 맞는 배당 방식인데,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나는 배당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하시게 되면 이 3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C라는 분한테 1억으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게 거기 이제 4번 항목에 이익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간의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A 30, B 30, C가 40이었는데 A0, B0, C 100 뭐 이런 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으시고요. 이게 현장에서 우리는 차등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의 배당을 이제 소액주주인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차등 배당으로 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런 차등 배당에 대한 규정을 활용하시든 안 하시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입력을 해 놓으셔가지고 정문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놓으시는 게 보통 요새 흐름이고요.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은 보통 배당은 아까 그 전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총회 3개월 이내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액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배당을 받으시게 되시는데, 그 배당을 사업연도 안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중간 배당 규정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이 지금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 배당을 갖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이제 중간 배당인데요. 이 중간 배당은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놓치시면 안 되시고, 보통 배당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시게 되지만 이 중간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서 중간 배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그 중간 배당이 가능한 금액은 이렇게 정관에 명시가 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라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초과돼서 중간 배당이 일어나면, 향후에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반환을 하셔야 될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상에서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과 검토를 통하셔가지고 이 배당을 좀 받으셔야 된다.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물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은 현금이나 주식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금전과 주식 외에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회사의 재산으로 할 수도 있다. 그 회사의 자산 중에서도 현물 자산으로 할 수도 있다. 또 현물 자산을 갖다가 딱 지칭을 해버리면 보험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당은 5년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배당이 나온다고 결정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당을 못 받으시는 거죠. 못 받는 부분들을 갖다가 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이제 회계로 자꾸 계속 가는데, 이것이 5년이 넘어가 버리면 미지급 배당금이 회사에 이제 자비익으로 잡히면서 회사에서는 또 법인세를 내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이다라는 부분만 좀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좀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그 정관 규정은 주주들에 대한 그 소득의 이제 법인 자금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상황들이시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좀 필요한 조항들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다. 일단 배당의 계산에 대한 부분들, 배당이 안 나가야 될 금액들인데 배당이 돼서 나가버리면 또 큰 문제를 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배당으로 나간 금액들이 정당하게 나간 건지, 정관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건지, 상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안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정관의 마지막인 8장의 부칙입니다. 부칙은 이제 정관 기재사항을 다 명시한 다음에 이 규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고 언제 개정이 됐고 누가 했다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과세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세무적인 문제나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정관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놔야 나중에 세무나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발행을 했다, 언제 개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을 갖다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이 세법 규정은 언제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을 언제 개정했기 때문에 예전에 유리한 세법 규정을 좀 적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관청에다가 얘기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걸 그냥 중용으로 해가지고 세금 문제를 갖다가 안내를 하느냐. 근데 제가 또한 그 얘기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정관을 언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재질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 종이가 만든 시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관은 지금 2020년에 만들어 놔서 이제 그 세법 규정에 맞춰서 개정들을 다 맞춰놨는데, 정관에 만든 이 그 종이 재질이 2020년이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유리하게 봐서 부인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공증을 좀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공증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이 행위를 꼭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그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고 싶으시다면 공증을 정관을 개정하실 때마다 좀 공증을 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정 외의 사항에서는 이 정관에다가 상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다 담아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과 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는 거에 의한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상법을 좀 보셔야 되고, 거기도 만약에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본 정관을 작성하는데 요거는 2020년 11월 17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초의 정관 개정이면 1990년 뭐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주식회사 무슨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주소는 이제 도로명으로 다 통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정관의 주소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일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인 이사인 법인은 요 대표이사 홍길동이 아니라 사내이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좀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인 법인이게 되면 이제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최초의 발기인은 정관을 최초에 신고를 하실 때는 이름 옆에 주민번호를 갖다 다 써 있으실 거예요. 이 발기인 그 홍길동의 주소를 또 이렇게 적는 요런 낭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 이 정관은 경영 컨설턴트나 외부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열람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대표님 주민번호하고 사적인 주소 같은 것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갖다가 한번 개정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발기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단 의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최초 설립할 때는 모든 인적사항이 들어간 걸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행해서 정관을 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아까 제가 이전에 이사와 감사 섹션에서 보시면 임원의 보수는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지급규정에 의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원시 정관에는 안 넣는 거예요. 안 넣고 정관을 제출해서 승인받아가지고 등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임원의 보수는 얼마로 어떤 규정에서 얼마로 정한다, 임원의 뭐 퇴직금을 얼마로 정한다, 유족보상금을 얼마 정한다는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그 임시 주총을 한 의사록과 이사의 의사록을 합산해서 전관 개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정관 개정을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이 발기인들에 대한 주민번호나 이런 인적사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을 개정을 하시고요.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은 이런 지급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함들만 있는 자료들만 유출이 되시면 되시고, 실제 그 발기인들의 인적 상황하고 지급 규정은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시고요. 그렇게 그 준비가 된 서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공증을 받아놔가지고 요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확실하게 공증을 받은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규정은 2000년 언제부터 실행을 한다, 12년 언제 시행한다, 20년 뭐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개정됐던 시점들을 갖다가 계속 명시를 해놔서 그 개정됐던 이전 시점에 관련된 세무적이나 법무적인 규정들은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정관에 대한 그 시행일은 이렇게 맨 뒷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표지에도 보통 언제 개정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들은 서로가 일치가 되면 좋겠다. 첨부 서류입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의 규정,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정관 내 이사와 감사 부분에서 별첨에 의한다라고 명시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임원 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보수는
그 매월 지급하는 급여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같이 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상에서 이 보수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놓으면 그 안에 상여금과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상법 제 388조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주총상에서 한도액을 좀 정해 놓으시면 되시겠죠. 물론 그 한도액이라는 게 보통 일반 중소기업 정관상에서 보시면 10억 정도, 좀 많은 사업장은 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100억까지도 가능은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보수의 지급은 위법이다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의 포괄적으로 전체 10억 한도 내에서 매도 없이 지급을 한다라고 이사에서 전부 의결을 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총을 통한 정관 내에 임원의 보수는 설정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 부분인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고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거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보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형식적으로만 개최를 해서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하거나 회사에 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줬을 때는 이거에 대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특별 배임죄라는 부분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 형법상으로 볼 때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부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관에 명시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원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한다. 동일 회사 내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 지급 사항을 좀 체크를 한다. 같은 회사 내에서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 업무 수행 시간, 유사한 업무에 대한 다른 기업의 보수 수준, 같은 업종에 같은 업무량을 갖는데 다른 회사와 너무나 차별화된 보수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수액이 기업 이익에 좌우되는지 이익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책정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회사 보수 정책의 일관성 여부, 특별한 임원 아니면 또 어떤 한 분에게만 치중되는 그런 보수 체계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수와 기업 지분이 상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보수의 적정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정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책정을 하고 있고요. 임원 보수의 목적에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적용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한해서 적용한다.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그다음에 여기다 사망에 지금 단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회사 내에서 보시면 보통 이사님, 상무님 해가지고 임원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는 직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장급으로 계시지만 저희가 호칭상 임원으로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 임원 보수 규정을 준하지 않고 그분들은 연봉 계약서를 갖고 있다든지 기타 계약서를 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 적용 범위를 갖다가 좀 한정화 시켜놨다는 부분이고요. 지급 대상의 범위는 보수행위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의 지급이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의 이 보수액을 갖다가 명시를 하겠죠.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이전의 거하고 그 이유는 분리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보수의 대상 기간 및 구성을 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대상 기간으로 한다. 그냥 회계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원의 보수 한도는 좀 지금 여기 이사나 감사란 직책을 가진 분들한테 10억 원의 보수를 한도를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그 10억 원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여나 상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책정을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교해 보면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은 제외를 했다. 그 뜻은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비고상을 넣어놨고요. 보수의 지급 방법은 정기 보수의 계산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월 단위로 지급을 한다. 매년 이사회 결의에 의하고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보수 계약서에 포함해서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보수는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이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개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보면 시행일과 경과조치와 적용 시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 보통 이게 주주총회를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걸 시행을 한다라고 주총이 끝나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법인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보수로 받아간다는 거는 임원한테 소득세가 발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관에 명확히 명시를 하시고 또 회사 규모 또 회사 업무 같은 회사 규모 해서 다른 회사의 또 적정적인 보수의 그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놓으셔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소기업 경영진단으로 같이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회사에 맞는 보수 체계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상여금 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원 보수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임원 보수 안에는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금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상여금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좀 명시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이라고 하면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회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 창출한 이익 내에서 우리 임원들이 기여한 만큼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배분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여금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금액 내에서 임의로 그거를 이제 보너스처럼 막 받아가시게 되면 정부 과세관청에서 부인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인받는다는 얘기는 보통 이게 상여나 급여 같은 걸 나가게 되면 비용처리를 통해서 법인세를 줄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당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세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받은 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화만 시켜 놓으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부분들인데 그걸 규정화 안 시켜놓고 임의로 가져가시다 보면 요게 또 과세관청에서 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임원 상여금 규정 같은 부분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 상여금 규정에 대해서 실제 정관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첨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자료들이 한 90% 이상은 실무에서 쓰는 내용들이긴 하나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거는 좀 변화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정관이라는 거는 100% 완벽한 정관은 없습니다. 왜 100% 완벽한 정관이 없다는 얘기는 회사마다 회사에 맞는 정관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이번 시간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 상여금 규정에서 목적은 임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는 임원 보수와도 같은데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정한다. 이분들은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이제 부장 일을 하시면서 호칭상으로 보면 상무님, 이사님 하면서 호칭상으로 임원을 받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그분들은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상여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급 대상의 범위는 보수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정기 상여금은
여기서는 지금 기본 연봉의 3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기를 정해서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이제 그 실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요 300%라는 범위, 뭐 연 2회라는 법이, 이거는 제가 샘플로 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맞춰서 기본 연봉의 600%, 그다음에 연 뭐 4회, 6회, 이것들은 회사가 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사의 결의에 의한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여기서 표현 자체가 지급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요, 회사 상황에 맞춰서 지급을 안 하셔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의 확정 시기는 성과상여금은 그 이사회 승인이 가결된 난으로 확정된 걸로 본다 해서 이사회의 그 승인이 난 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들어가시고요. 이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상여금 규정 내에 이렇게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으로 보면 시행일은 주주총회가 보통 3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요 부칙에서는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부칙을 넣어놨고요.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라는 이 부칙을 넣어서 임원 상여금 규정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원 상여금 규정에 대한 그 지급에 대한 규정들을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놓으시면 세법상으로 좀 문제가 없이 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첫 번째 임원 보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다른 기업과 동종업계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좀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 관점에서 부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원 상여금 규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시면 회사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원 보수와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원 보수는 보통 월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임원 상여금은 이제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이나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자금들이지만,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하실 때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한 20년 후에 받아가시는 퇴직금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세법상으로 보시면 요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주기적으로 좀 계속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좀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미리 이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임원 보수나 상여금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단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그래서 부장이시지만 임원 호칭을 받으시는 분들, 뭐 상무님, 이사님, 호칭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내 부장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실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될 거다. 요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명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연봉 계약을 한 임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좀 해드렸고, 등기상의 필요에 의해 등기된 이후 사임한 임원, 등기해서 사임한 임원도 요 대상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업무 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 관리 등 회사 경영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다라고 이 부분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임원 퇴직금 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과 아닌 부분들을 좀 구분을 좀 해놓으시는 것이 회사 경영에 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그 지급 사유입니다. 지급 사유는 당연히 퇴직금이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넘으신 임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거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신다. 또 법인이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 등 사업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볼 거다. 그다음에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에도 퇴직, 실질적 퇴직으로 볼 거다. 그다음에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간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퇴직금을 이게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 조항만 넘어가서는 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간 정산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긴급자금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이럴 때 중간 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 비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있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금을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퇴직금을 적립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퇴사 처리를 하는 거죠. 퇴사 처리를 하고 그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재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의 텀이 너무 짧으면 그거를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임원의 근무의 연속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임원의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또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좀 지켜줘야 현실적으로 퇴직을 했다가 재선임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받았던 중간에 받았던 퇴직금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지급금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자금으로 되고 가지급금 자체가 무서운 거는 그 복리로 또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은 요 세 가지 조항만을 좀 지켜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관 내에 그 계산식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 기준액, 퇴직금 산출 기준액이 연봉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급 기준율이라고 해가지고 연봉의 10% 정도를 책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몇 프로를 지급할 수 있냐라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200%까지는 지급 받으셔도 된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의 10% 곱하기 200% 정도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아가도 퇴직소득세만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시면 근로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할 건데 이 금액이 크다 보면 근로소득세는 한 40%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근데 퇴직소득세는 이거의 절반인 한 20% 정도 내실 수가 있으세요. 따라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갈수록 세금적으로 보면 되게 이익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퇴직금의 배열을 높여가지고 그 금액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2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일단 세법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근속연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 단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부분들을 이제 근속연수, 10년을 근속하거나 20년을 근속한 거를 합산을 시키는 요 계산을 하겠다라고 여기
자료에 명시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율을 갖다가 지금 5년 미만은 200%, 10년 미만은 300%, 10년 이상은 400%로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과세 관청에서는 지금 200%만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제가 300%, 400%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100%, 200% 오버되는 것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퇴직소득세가 20%라고 했으니까 약입니다. 약 20%라고 했으니까 지금 200%까지는 20% 세금을 내시지만 거기서 초과되는 100%, 200%는 보통 근로소득세 40%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세금을 내기가 싫다고 하신다면 지금 요 안에 규정상에다가 모든 규정들을 다 200%만 한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샘플링으로 좀 드린 거고 실무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옳은 거다. 이걸 준용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회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의 업체들과도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 같은 임원들끼리도 비교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책정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속연수의 계산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근속하신 거 다 연수 계산하셔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공로금 및 퇴직 위로금의 지급이라고 좀 별도 사항을 넣습니다. 보통 임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과 헌신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퇴직 위로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직 위로금을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시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 위로금을 퇴직 소득세만 내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 상여로 봐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과세 관청에서는 좀 비교해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게 상여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현재 조항상에서는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퇴직금과 이 특별공로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특별공로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보면 이 조항에 들어갔다고 해서 100% 퇴직소득세만 내고 받아가실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사례로 이렇게 넣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특별 공로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특별 공로금은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 또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50% 이내 재직직 순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 이내에서 더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요 지약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내에. 그럼 현금 외에 회사의 재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증서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새 보통 법인 기업체에서는 우리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임원의 리스크 관리 및 회사의 운영자금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임원의 퇴직금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 부분들을 현금화시켜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약을 하시면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되지만 보험 상품 자체에서는 명의 변경, 양도 양수도 가능하세요. 법인이 계약자인 거를 갖다가 임원으로 계약자를 돌릴 수가 있으신 거죠. 물론 보험 상품에 대한 시가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 증서를 얼마짜리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적립액하고 납입 보험료가 있으실 텐데요. 많은 거를 보시면 안전하십니다. 적립액이 많다면 적립액으로 퇴직금으로 보시고요. 납입보험료가 많다면 납입보험료를 그 퇴직금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의 퇴직금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있고, 이 규정의 그 개폐, 효력이 발생되고 닿는 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이제 퇴직금 규정을 갖다가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과교체는 이제 선임된 임원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순속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법인 컨설팅을 할 때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일반 상여나 급여보다 절대적인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하고 함께 의논하시면 대표님에게 회사에 꼭 필요한 제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임원들은 그 하시는 영역에 비해 가지고 어떤 보상 체계가 법적으로는 되게 미흡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준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돼 있는 반면에 임원들에 대한 규정들이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 내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에 별도로 명시를 해서만 그 효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부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설정이 없으시면 안타깝지만 보상을 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사업장을 갖다 이렇게 크게 해서 여러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좀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좀 억울한 일이시죠. 그래서 임원 유족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사고 발생하시게 되면 퇴직금은 나오시겠죠.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요거로 별도로 임원들에 대한 유족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는 앞차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보수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준하는 임원들의 적용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을 보통 요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호칭만 임원이신 분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성격이 너무 강하신 임원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들은 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이런 걸로 위해서 보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급 사유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죠. 재직 중에 순직을 했다라는 경우. 그 다음에 1번 이항이 전부일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거 외에 이사회에서 우리 유족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유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에서 보시면 평균 임금은 산정할 사유, 사망 사고가 발생할 날로부터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온 예시에서 보시면 업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시면 평균 임금의 1,301분. 그래서 대표님 급여가 600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30일 근무한다고 보면 20만 원이시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그 2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20만 원이니까 1,300일 분이니까 2억 6천만 원의 유족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 요렇게 규정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300일일 때 2억 6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2,600일을 해놓으면 5억 2천이라는 유족 보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수만 계속 늘려놓으면
더 많은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정관에 그 부분들이 있는데 유족 보상에 대한 관련된 규정은 형평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들한테는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1,300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대표만 2,600일, 3,900일, 2배, 3배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를 갖다가 과세관청이 인정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 임원께서 회사에 큰 기여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임원에 대해서 너무 차별화를 두고 가시는 거는 좋은 방식은 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드리는 요 예시에 보시면 1,300일 요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면 책정된 일수가 1,300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임원분들한테도 준용을 해서 여기다 명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업무 외적인 사고가 발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외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의 50%를 유족 보상을 하겠다. 물론 임원들의 그 업무 영역이 언제는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일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임원분들은 24시간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책정을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족보상금 지급 방법은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지급 시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장의비를 책정을 좀 해놨습니다. 유족보상이 이제 1,300일 분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유족보상 1,300일 장의비 120일이라고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임원들에게 준용해서 임원들에게도 장의비를 120일분을 지급을 할 거다라고 여기 명시를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결국은 지금 선호하는 형태는 근로자가 수령하시는 유족보상과 임원이 받으시는 유족보상은 같은 부분들이신 거예요. 그 기준 일수는 같은 기준 일수인데 우리가 달라지는 거는 평균 임금이 달라지시겠죠. 임원의 임금이 600만 원이면 일당이 20만 원이신데요. 만약에 임금이 1,200만 원이시면 4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2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2배, 3배 올리셔가지고 유족 보상을 충분히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임원의 보수를 올리셔가지고 그 보수에 의해서 유족 보상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족 보상금의 수급권자,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우자 있죠.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도 해당된다.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다음에 태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태어난 것으로 본다. 태아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친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이후에는 민법의 이제 상속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라는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명시를 좀 해놔서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려고 요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유족이라든지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학업, 취업, 요양, 급여의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임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또 유족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다. 그다음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원 유족 보상 수급권자의 유족이 아래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사망하신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신 경우, 그다음에 친족 관계가 이렇게 끝나신 경우,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국적을 상실해 있는 분,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출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거나 지급 정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유족보상금 규정도 주주총회가 끝난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선임된 임원들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일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임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이런 제도화 시킨 부분들을 갖다가 꼭 정관에 별첨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우리 정관 내부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이렇게 별첨 서류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넣어놓으면 또 그 분량도 너무 많아지는 느낌도 있고 또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임원의 보수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이나 유족 보상금은 어쩌면 회사 내에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들인데 그 정관이 또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또 이게 다 오픈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별첨으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관의 내용이 8차시, 그 다음에 첨부 서류인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 보상금 4차시에서 제가 12차시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표준 정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거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가지고 회사에 맞는 정관이 좋은 정관이지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아니면 어디에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해서 좀 좋은 정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 맞는 정관을 위해서는 그 정관 작업을 좀 오래 하거나 많이 해본 전문가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정관을 좀 운영하시는 게 대표님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관 내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급이 됐다라고 항변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정관은 회사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하고 꼭 상담을 하고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이고요. 저 또한 대표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